지금 이 순간에도 국경 너머 어둠 속에서는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쓰러진 사람들, 시체 더미 속에 묻혀버린 아이들, 강을 건너다 얼어 죽은 가족들, 20살 소녀가 시체 더미 속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배고픔에 동생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인신매매로 팔려가 42살 남자에게 매일 밤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잡혔습니다. 다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각색된 드라마가 아닙니다. 2022년까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진실이 세상에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지역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의 어느 작은 도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춘이라는 이제 각 20살 여자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던 평범한 사람이었죠. 춘이의 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버지는 전쟁 고아였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혼자 남겨진 아이였죠. 부모님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고향이 어디인지도 몰랐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의 품을 모르고 자란 거죠. 하지만 춘이의 아버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부모 없이 자랐으니 내 자식들은 절대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찍이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판문점 쪽에 있는 경보부대였어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그 긴장된 곳이었죠. 여러분, 판문점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총 한 발만 잘못 나가도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곳입니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죠. 그런 곳에서 춘이의 아버지는 11년을 복무했습니다. 젊음의 전부를 나라를 위해 바친 거예요. 동료들은 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 친구는 고아 출신인데도 참 바르게 자랐어. 저런 사람이 진짜 군인이지.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제대 후 아버지는 춘이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어요. 똑똑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었죠. 두 분은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고아로 자란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만의 가족을 갖게 된 거잖아요. 첫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춘이, 마지막으로 막내딸, 세 딸을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딸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퇴근하면 아이들을 안아주고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우리 큰딸,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춘이는 재미있었니? 막내는 오늘도 예쁘네.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 넷이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배급으로 나오는 쌀로 지은 밥, 어머니가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만든 반찬. 많지는 않았지만 함께 나눠 먹으니 맛있었죠. 춘이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공부하고 노래도 부르고 평범한 12살 소녀였어요. 집에는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춘이가 귀엽게 기르던 고양이였죠. 야옹 고양이가 울 때마다 춘이는 달려가서 안아줬어요. 얘, 배고파? 잠깐만 기다려. 조금이라도 먹을 게 있으면 고양이에게 나눠줬죠. 그런 평범하고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고 없이 바뀌는 법이죠.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군 복무 중 혹독한 훈련을 받았잖아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슴을 다치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이 정도야 괜찮아. 군대 다니면 다 이런 거야. 하지만 그 상처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점점 악화되었어요.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숨쉬기 힘들어 했어요.
얼굴빛도 안 좋아졌죠.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의사였으니 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겠죠. 당신 병원에 가봐야 해요. 이건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시 북한은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약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했죠. 춘희가 어릴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흔들어도 불러도 대답이 없었죠. 여보, 여보. 춘희와 언니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머니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 아빠 아파? 어머니는 울면서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셨어. 춘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늘나라가 뭐지? 왜 가신 거지? 언제 돌아오시는데? 장례식 날, 춘희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관 속에 누워 계신 아버지, 차갑게 식어버린 얼굴. 아빠. 춘희가 손을 뻗었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외할머니도 친척들도 이웃들도 모두가 울었지만 춘희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앉던 자리, 아버지의 옷, 아버지의 신발. 그제서야 춘희는 알았습니다. 아빠는 정말 돌아오지 않는구나. 밤에 혼자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죠. 아빠, 보고 싶어. 그날 이후 춘희의 가족은 넷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혼자서 세 딸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루 종일 환자를 보고 집에 오면 아이들을 돌보고. 하지만 어머니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열심히 일할게. 우리 잘 살 수 있어. 외할머니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외동딸인 어머니가 너무 걱정되셨던 거죠.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 상하면 어떡하니? 할머니는 손에 뭐라도 들고 오셨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할머니가 아끼던 것들이었죠. 춘희와 언니들도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큰 언니는 밥을 했어요. 춘희는 청소를 했죠. 막내는 아직 어려서 심부름을 했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늘 하던 대로 환자들을 돌봤어요.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셨죠. 그날 한 중국인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북한에는 가끔 중국에서 무역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무역일로 북한에 왔다가 아픈 거였죠. 선생님, 배가 너무 아파요. 어머니는 진찰을 했습니다. 주사 한 대를 놓아드렸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죠. 환자는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며칠 후, 그 중국인이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거 작은 감사의 표시예요. 월병 한 상자였습니다. 중국 과자죠. 어머니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권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나았잖아요. 제 마음이니 받아주세요. 어머니는 고민했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고마워서 주는 거였으니까요. 결국 어머니는 받았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가져왔어요. 얘들아, 오늘 병원에서 중국 과자를 받았어. 같이 먹자. 춘희와 언니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우와, 중국 과자야. 이건 뭐예요? 월병이래. 중국 명절 때 먹는 거래. 상자를 열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하나씩 나눠 먹었습니다. 맛있다. 춘희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달콤하고 고소했죠. 그날 밤 가족들은 행복했습니다. 맛있는 과자를 먹으며 웃고 떠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 행복한 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일하는 병원에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비사회주의 그룹바였어요. 여러분, 비사회주의 그룹바가 뭔지 아세요?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조직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죠. 동무 외국인한테서 뭘 받았다면서?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네, 무슨 중국 사람한테서 월병 받았다며? 그게 뇌물 아니야? 뇌물이 아니라 그냥 감사의 표시로 조선 사람도 아닌 외국 사람한테서 물건을 받았어. 이건 엄청난 큰 죄야. 어머니는 끌려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요. 동료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춘이는 집이 텅 비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이웃 아줌마가 달려왔습니다. 춘이야, 내 엄마가 보이부 사람들이 데려갔어. 춘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네, 왜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월병. 중국 사람한테 월병을 받았대. 그게 뭐가 잘못인데요? 어른들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북한에서는 외국인한테 뭘 받으면 안 된다는 것. 춘이는 엄마가 갇혀 있다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관 같은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린애는 못 들어가.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죠.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그제서야 엄마를 잠깐 볼 수 있었어요. 엄마.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엄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춘이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엄마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춘이는 매일 도시락을 싸서 엄마한테 가져다 드렸어요.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도시락에 담았죠. 그리고 엄마가 갇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밥 먹어요. 때로는 받아주고, 때로는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춘이는 매일 갔습니다. 외할머니는 매일 울었습니다. 집에 오시면 춘이와 언니들을 안고 우셨어요.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할머니의 눈물이 춘이의 옷을 적셨습니다. 그 눈물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뜨겁고 슬픈 눈물이었죠. 마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춘이네 엄마 큰일 났대. 머리 깎고 감옥 간대. 수용소로 갈지도 몰라. 춘이는 학교에 가기 싫었습니다. 친구들이 수군거렸어요. 제 엄마 뇌물 받았대. 쟤네 이제 끝났어. 큰언니는 15살이었습니다. 춘이는 12살. 막내 동생은 9살. 철없는 동생은 계속 물었어요. 언니, 엄마 오늘도 당직이야? 언제 와? 춘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으니까요. 집에 있던 고양이마저 슬프게 울었어요. 야옹, 야옹. 그날 춘이는 고양이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처량하게 들렸거든요. 모든 게 너무 슬펐어요. 밤에 혼자 울었습니다. 엄마, 진짜 감옥 가는 거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17일. 어머니는 독방에서 17일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질문들이었어요. 왜 받았어? 중국 사람한테 뭘 해줬길래? 무슨 거래를 한 거야? 어머니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냥 환자를 치료했을 뿐입니다. 주사 한 대 놓아줬어요. 감사의 표시로 준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외국 사람한테서 받은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너 수용소 갈 수도 있어. 어머니는 두려웠을 거예요. 수용소에 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 딸이 걱정되었을 겁니다. 내가 수용소에 가면 애들은 어떻게 되지? 누가 저 아이들을 돌보지?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노동당에 입당할 때 보증을 섰던 병원 당비서, 그 아지미가 춘이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애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잘 해결될 거야. 춘이와 언니들을 달랬어요. 하지만 며칠 후, 그 당비서는 어머니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동무, 내가 좋은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요?
청진의 함경도 무역관리국에 좋은 남자가 있어. 제가 아는 게 어떻겠소? 제가 재혼을 말하는 거였죠.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갑자기 무슨 동무, 이 문제가 생각보다 커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제가를 하면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소.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당비서는 계속 설득했어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노동당에 충실하고요. 동무도 알다시피 혼자 애들 키우기 힘들잖소. 17일간의 독방 생활. 매일 반복되는 취조. 수용소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 어머니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감옥이 두려워서 재혼하는 건가? 아니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인가? 마지막 날, 어머니는 정리 시간을 갖고 집에 올 수 있었어요. 춘희와 언니들은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엄마, 보고 싶었어. 어머니는 딸들을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우리 청진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청진이요? 왜요? 엄마가 재혼을 하기로 했어. 큰언니가 물었습니다. 재혼이요? 누구랑요? 청진에 좋은 분이 계신데 우리 같이 가서 살자. 춘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빠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재혼을 하는 거지?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내 딸이 결정한 거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할머니는 또 우셨어요. 준비하는 시간은 짧았습니다. 며칠 안에 청진으로 가야 했어요. 춘희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학용품, 그리고 추억이 담긴 작은 물건들.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춘희야, 청진 가서도 잘 지내. 편지 줘. 응, 그럴게. 하지만 춘희는 알고 있었어요. 아마 다시 못 볼 거라는 걸. 마지막 날 밤, 춘희는 자기가 살던 집을 둘러봤습니다. 아빠가 앉았던 자리, 가족들이 함께 밥 먹던 밥상, 언니들과 놀던 마당,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안녕.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춘희네 가족은 청진으로 떠났습니다. 청진. 춘희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기차를 타고 한참을 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죠. 여기서 우리가 살게 되는구나. 이붓 아버지가 역에 마중을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고지식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왔소? 네. 어색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 크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2명의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애들이 내 아들들이요. 큰아들은 춘희하고 동갑이고 작은아들은 2살 아래요. 춘희와 동갑인 오빠. 그리고 남동생. 안녕. 응. 어색한 인사였어요. 의붓 아버지는 노동당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원칙을 중시하고 규율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우리 집 규칙은 간단하오. 당의 지시를 따르고 열심히 공부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네. 첫날 밤, 춘희는 낯선 방에서 잠을 잤어요. 언니들과 함께였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구나. 복잡한 마음이었죠. 처음 몇 주는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밥 먹을 때도 조심, 말할 때도 조심, 걸을 때도 조심. 새아버지 눈치를 봤어요. 새로운 형제들 눈치도 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동갑인 오빠는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였어요. 춘희야, 이거 학교 가는 길이야. 여기 조심해야 해. 학교 가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남동생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춘희와 언니들에게 다가왔어요. 누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숙제를 물어보기도 했죠. 어머니는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남편에게, 새로운 환경에. 하지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첫 번째 남편을 아직도 사랑했을 테니까요. 춘희는 가끔 엄마가 혼자 우는 걸 봤어요. 부엌에서 몰래 눈물을 닦는 모습을. 엄마. 아니야, 춘희야.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살고 있었죠. 하지만 북한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배급이 끊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1990년대 중반 북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시기였어요.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의 지원도 줄어들고 북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배급이 끊겼습니다. 북한은 배급제 국가예요. 국가에서 쌀을 나눠주는 거죠. 하지만 그게 끊긴 겁니다. 처음에는 며칠 늦어졌어요. 배급이 좀 늦어질 거요. 조금만 기다리시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배급은 나오지 않았어요. 춘인의 집 밥가마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엄마, 쌀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곧 배급이 나올 거야. 하지만 배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하루 3끼에서 2끼로, 2끼에서 1끼로,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의붓 아버지는 노동당에 충실했지만 배급은 나오지 않았어요. 왜 안 주는 거요? 우리가 뭘 잘못했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배가 고팠어요. 모두가 지쳐갔죠. 그러던 어느 날, 춘희와 동갑인 의붓 오빠가 말했습니다. 나 나무하러 갔다 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오빠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붓 아버지는 찾으러 다녔어요. 아들 못 봤소? 이만한 아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동생도 나갔습니다. 나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올게. 그래. 조심해. 남동생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집이 텅 비어갔습니다. 큰언니는 학교 농촌동원으로 한 달 넘게 집에 없었어요. 춘희는 13살이었습니다. 막내 동생은 10살. 어머니와 이붓 아버지, 그리고 춘희와 막내, 넷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먹을 게 없었어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일했지만 급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붓 아버지도 일을 했지만 똑같았죠. 먹을 게 없었습니다. 춘희는 배가 너무 고팠어요. 학교에 가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배고픈 생각만 났죠. 선생님, 배고파요. 춘희야, 선생님도 배고파. 선생님도 말랐어요. 친구들도 말랐죠. 모두가 배고팠습니다. 급식도 없었어요. 학교에도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집에 와도 밥이 없었습니다. 엄마, 밥 언제 먹어요? 조금 있다가,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밥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춘희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내가 뭐라도 찾아야 해. 집을 나갔습니다. 춘희야, 어디 가니? 금방 올게요. 청진역으로 향했습니다. 청진역? 춘희는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에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아니, 사람이라기보다는 뼈만 남은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 춘희처럼 어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있는 아이들,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 울고 있는 아이들, 꽃제비라고 불렸습니다. 집을 떠나 역을 떠도는 아이들, 먹을 것을 찾아 방랑하는 아이들. 춘희도 그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저렇게 하는구나. 춘희도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냄새가 고약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죠.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 만져졌어요. 썩은 채소였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먹어야 하나? 고민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너무 써서 뱉을 뻔했지만 삼켰습니다. 그게 춘희가 꽃제비로 먹은 첫 식사였어요. 그날 이후 춘희는 청진역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봤자 밥이 없었으니까요. 역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춘희와 같은 아이들이 모여있는 구석. 그곳에서 잤습니다.
추웠습니다. 땅바닥은 차가웠어요. 비닐 조각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걸 깔고 잤죠. 하지만 추위는 막을 수 없었어요. 떨면서 잤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나서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녔어요. 청진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갔습니다. 포항, 수남, 송평, 라남. 걸어서 갔어요. 가끔은 기차를 몰래 타기도 했죠. 기차표가 없었으니까요. 영무원이 발견하면 쫓겨났습니다. 야, 너 표 없지? 내려. 발로 차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춘희는 또 탔습니다.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었으니까요. 각 도시를 돌아다니며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남들이 버린 음식 찌꺼기, 상한 채소 한 조각, 썩은 옥수수 알맹이 하나. 그것조차 구하기 힘들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뒤졌으니까요. 쓰레기통은 다 말라 있었습니다. 땅에서조차 음식물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주우니까. 밤이 되면 수남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성수천. 그 물로 씻었어요. 비누는 없었습니다. 그냥 물로만 씻었죠. 머리도 감았습니다. 얼굴도 씻었어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겨울이었으니까요.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씻어야 했습니다. 너무 더러웠거든요. 다음 날이 되면 또 돌아다녔습니다. 땅이 뚫어지게 훑으며 뭐라도 먹을 것이 없나 찾았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소리쳤어요. 이런 삶이 언제쯤이면 끝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혼자 구석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빗물이 내리면 조금 기분이 나아졌어요. 입을 벌려 빗물을 받아 먹었습니다. 맹물조차 먹기 힘든데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은 감사했죠. 그걸로라도 굶주린 작은 배를 채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005년 춘희는 14살이 되었어요. 여전히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쓰레기를 뒤지고 역에서 자고 돌아다니고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3일을 굶었습니다. 온몸에 맥이 없었어요.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쓰레기조차 입에 넣지 못했어요. 4일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역 구석에 누워 있었어요. 잠만 잤습니다. 작은 비닐 조각 하나를 깔고 말이죠.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5일째인지 6일째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잠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아빠가 나왔어요. 춘희야, 아빠. 이리 와, 춘희야. 응. 아빠한테 다가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이야. 가마니에 싸서 산에 가져다 묻어.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춘희는 시체들 속에 묻혀 있었어요. 소달구지, 덜컹덜컹,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 나 진짜 죽는구나. 하지만 이대로는 죽을 수 없었어요. 안 돼. 죽으면 안 돼.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겨우 신음소리를 냈어요. 으으. 너무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마침 그 소리가 누군가의 귀에 들렸습니다. 잠깐, 이 사람 살았다. 소달구지가 멈췄어요. 어디? 여기. 이 사람. 춘희를 끄집어냈습니다. 구사일생. 하마터면 산채로 땅속에 묻힐 뻔했어요. 다시 청진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허기진 몸을 더 이상 가눌 수 없었습니다. 맥을 놓고 그 자리에 쓰러졌죠. 며칠을 정신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했어요. 이제 진짜 끝인가? 그때 누군가가 물 한 모금을 입에 넣어줬습니다. 가까스로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에 누군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니, 괜찮아? 그 목소리. 춘희는 알아봤어요. 동생아. 꽃제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보는 여동생이었어요. 막내 동생. 청진으로 이사 온 후 흩어진 가족. 그 동생이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청진역을 돌아다니며
방랑하던 막내 동생이 춘희를 발견한 거였어요. 동생아, 너, 언니 살아있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동생아, 어떻게 살아있었어? 나도 여기 있었어. 언니 찾으려고. 둘은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언니, 여기 빵 조각 있어. 동생아, 너 먹어. 나는 괜찮아. 아니야, 언니가 먹어. 조금이라도 먹을 게 생기면 나눠 먹었어요. 밤에는 함께 잤습니다. 서로 안고 자서 조금이라도 덜 추웠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굶은 동생이 뭔가 잘못 주워 먹었는지 갑자기 쓰러졌어요. 동생아, 춘희가 달려갔습니다. 동생은 거품을 물고 있었어요. 동생아, 정신 차려. 흔들었지만 동생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어요. 언니, 응, 동생아, 내가 여기 있어. 엄마랑 큰언니 찾으면, 응, 우리 흰쌀밥 먹을 수 있겠지? 춘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흰쌀밥, 북한에서 가장 귀한 음식.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 그게 천국인 곳. 동생의 마지막 소원이 흰쌀밥이었습니다. 춘희는 차마 쳐다볼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나왔으니까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먹을 수 있어. 정말? 응, 꼭 먹을 수 있어. 언니, 나 배고파. 알아. 동생을 꼭 안았어요. 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쓰러진 동생에게 춘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동생을 살려야 해. 춘희는 결심했습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동생한테 흰쌀밥 한 끼만 먹이고 싶었어요. 그때는 흰쌀밥이 쓰러져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병의 특효약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흰쌀밥만 먹이면 살릴 수 있다고. 동생아, 금방 올게. 조금만 기다려. 수남장마당으로 달렸습니다. 20리길. 허기진 춘희는 뛰어도 걸어도 내 걸음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어지러웠죠. 하지만 동생을 살리고 싶은 마음은 급했습니다. 빨리 가야 해.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어요.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서 갔습니다. 수남장마당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배고픈 사람들이었죠. 춘희는 무작정 빌기 시작했어요. 제발, 뭐라도 주세요. 저리 가. 제 동생이 죽어가요. 쌀 조금만 주세요. 우리도 없어.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배고팠으니까요. 춘희는 계속 빌었어요. 제발요. 제발. 한 아줌마가 춘희를 쳐다봤습니다. 불쌍해 보였는지 작은 감자 하나를 줬어요. 이거라도 가져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춘희는 그 감자를 꼭 쥐고 다시 청진역으로 달렸습니다. 이걸로 동생을 살릴 수 있어. 20리길을 다시 달렸어요. 힘들었지만 동생 생각에 달릴 수 있었습니다. 청진역에 도착했습니다. 동생이 누워있던 자리로 달려갔어요. 동생아, 내가 먹을 거 가져왔어. 하지만 동생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동생아? 춘희가 다가갔어요. 동생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동생아, 일어나. 먹을 거 가져왔어. 하지만 동생의 몸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춘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동생의 차가운 몸, 감긴 눈,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가슴. 동생아, 손에 들고 있던 감자가 떨어졌습니다. 동생아, 춘희는 무표정하게 서 있었어요. 슬픔을 느낄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어있는 동생이 행복해 보였어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으니까, 더 이상 아프지 않으니까,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으니까.
춘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해보니 더 가엾다.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동생의 시체 옆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011년 10월 19일 청진시의 날씨는 몹시 추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생이 죽고 춘희는 혼자가 되었어요. 20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청진역에서 떠돌고 있었죠. 어느 날 청진역에서 한 언니를 봤어요. 옷을 이쁘게 차려입은 언니였습니다. 깨끗한 얼굴에 윤기가 흘렀어요. 춘희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춘희는 계속 그 언니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깨끗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언니가 춘희를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오라고 해요. 춘희는 좋아서 다가갔어요. 뭐 먹을 거라도 주려나 싶었죠. 언니가 물었습니다. 너 몇 살이야? 20살이요. 20살이나? 진짜 어려 보인다. 배고픔으로 제대로 자라지 못했거든요. 너 중국 갈래? 중국이요? 춘희는 중국이 어떤 곳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좋은 곳 같았습니다. 거기 가면 어떤데요? 잘 먹고 잘 입을 수 있어. 정말요? 그럼 마음대로 입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춘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니. 그게 꿈만 같았습니다. 언니는 자기가 입던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춘희에게 입혀줬습니다. 이거 입어봐.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웠어요. 오랜만에 입어보는 따뜻한 옷이었습니다. 언니가 잘 대해주기에 춘희는 중국에 가면 잘 먹고 잘 입을 수 있다는 말을 믿기로 했어요. 언니, 나 중국 갈래요. 그래? 좋아. 그럼 나 따라와. 그렇게 춘희는 그 언니를 따라 청진을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국경 지역으로 향했어요. 며칠이 걸렸습니다. 국경 지역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조금만 기다려. 시간 되면 강 건너는 거야. 강이요? 응. 두만강. 저기 건너면 중국이야. 춘희는 두만강을 바라봤습니다. 얼어붙은 강이었어요. 살얼음이 얼어 있었죠. 저걸 건너야 하는구나.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새벽 시간을 틈타야 했습니다. 자, 이제 가자. 조심해서 건너. 한 발 한 발. 얼음이 깨질까 두려웠습니다. 물에 빠질까 무서웠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빨리 와. 춘희는 조심스럽게 강을 건넜어요. 두만강 살얼음을. 그리고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춘희는 생각했어요. 이제 잘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넘어오자마자 남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리 와. 네. 춘희와 그 언니를 붙잡았어요. 놔주세요. 도망치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배고픔으로 약해진 몸. 도망칠 수 없었어요. 차에 실렸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용히 해. 무서웠습니다. 차는 한참을 달렸어요. 내몽골 지역. 중국 북쪽이었습니다. 어느 집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춘희와 그 언니를 쳐다봤죠. 그리고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에는 11,000원. 11,000원이요? 너무 비싸. 야위긴 했지만 점잖아. 알았어. 11,000원. 춘희는 중국 돈 11,000원에 팔려갔습니다. 인신매매였어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추위와 배고픔에 찢기고 동생이 죽었습니다. 가족마저 흩어져 생사를 알 수 없었어요. 살려고 목숨을 걸고 찾아온 중국에서 또 이렇게 팔려가야 하는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42살 중국 한족 남자에게 팔려갔어요. 차를 타고 또 한참을 갔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남자는 춘희를 집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제부터 넌 내 여자야. 그때 20살인 춘희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배고픔으로 발육이 멈췄습니다. 아직 초경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날 밤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요. 조용히 해. 춘희는 저항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춘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밤이 무서워졌습니다. 매일 밤이 지옥이었어요. 남자는 밤마다 달려들었습니다. 춘희는 울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몸이 다 헐었습니다. 걷기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조선 사람이라는 신분 때문에 신고가 들어갈까봐 병원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의 여자가 몸이 다 헐어 있으면 병원에서 놀려댈지 몰라 수치심과 함께 두려움이 있었어요. 춘희는 생각했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게 너무 싫다.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까?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춘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도망가야 해. 몇 달이 지났습니다. 춘희는 기회를 노렸어요. 어느 날 새벽, 남자가 깊이 잠든 사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가 움직였어요. 춘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다시 잠들었어요. 춘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뛰었어요. 살았다. 하지만 남자가 깨어났습니다. 없네. 집안을 둘러봤어요. 도망갔어. 남자는 바로 공안에 신고했습니다. 공안. 중국 경찰이죠. 조선 여자가 도망갔어. 불법 월경자야. 공안이 출동했습니다. 춘희는 한참을 뛰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공안 차가 다가왔어요. 저기다. 저 여자야. 춘희를 붙잡았습니다. 놔주세요. 조용히 해. 넌 불법 월경이야. 차에 실렸어요. 중국 도문 변방대로 갔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받았어요. 이름이 뭐야? 춘희요. 어디서 왔어? 북한이요. 왜 중국에 왔어? 먹을 게 없어서요. 그래도 불법이야. 북송이다. 북송. 북한으로 다시 보내는 거죠. 춘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악몽 같은 생활을 끝낼 수 있구나. 고향과 가족을 볼 수 있겠구나.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북한 온성군 보이부 구루장에 들어갔어요. 보이부.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죠. 춘희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야, 이 종갓나야. 보이부 사람이 소리쳤어요. 조그만 계집애가 중국 남자 새끼들이랑 얼마나 놀아놨으면 몸이 다 헐었냐. 춘희는 욕질을 당했습니다. 저는 팔려갔어요. 팔려갔어? 거짓말하지 마. 정말이에요. 넌 매춘부야. 억울했습니다. 팔려가서 당한 것인데 오히려 매춘부 취급을 받았어요. 춘희는 미처 성장하기도 전에 중국 남자에게 심하게 당한 것이 몸속에 상처가 생겼고 제때에 치료하지 않아 그 통증 때문에 걸음걸이가 이상했던 거예요. 보이부 사람들은 그걸 보고 더 욕을 했습니다. 정말로 괴롭고 죽고 싶었어요. 다행히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온성 아동 꽃바크로 들어갔습니다. 꽃바크, 수용소 같은 곳이에요. 6개월을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밥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이었어요. 그래도 굶지는 않았죠. 함께 있던 언니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같이 잡혀온 언니였습니다. 춘희야, 우리 다시 나가자. 네. 북한이 너무 싫어. 하지만 이번엔 팔려가지 말고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 춘희는 고민했어요. 다시 나간다고? 또 잡힐 수도 있는데. 하지만 북한에 남아있어도 미래가 없었습니다. 6개월 후 춘희와 그 언니는 또 탈북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팔려가지 않으려고 춘희와 그 언니는 우리 둘만의 힘만 믿기로 했어요. 눈물의 두만강을 다시 건넜습니다. 2번째였지만 여전히 무서웠어요. 두만강 건너 어느 살림집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일할게요. 차비 돈만 좀 주세요. 농부가 좋다고 했어요. 알았어. 일 잘하면 돈 줄게. 그렇게 산골짜기 같은 데 가서
그 농부의 일을 했습니다. 밭을 메고, 물을 주고, 김치를 담그고, 3개월을 일했어요. 농부는 돈 100원을 주었습니다. 차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위험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북한에 돈 전해주러 돌아갈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중국 남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역전으로 갔습니다. 무서웠어요. 두려웠습니다. 누가 와서 내 목덜미를 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언니, 빨리 표 사요. 응. 차표를 샀습니다. 목적지가 어디까지인지도 몰랐어요. 100원어치 2명의 차표를 끊었습니다. 기차를 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중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잘 될 수 있을까? 몇 개월 후 행방도 모르고 기차를 탔던 춘희와 언니는 어느 시내에 도착했어요. 돈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일자리를 찾아보자.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식당들이 보였습니다. 저기 가보자.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저희 일할 수 있어요? 그 주인 아주머니가 쳐다봤습니다. 뭘 할 수 있는데? 뭐든 할 수 있어요. 중국말 할 줄 알아? 네, 아니요. 그럼 서빙은 못하겠네. 설거지나 해.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춘희와 언니는 그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게 되었어요. 중국말을 모르니 서빙은 못하고 설거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식당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이 산더미 같았죠. 손이 트고 피가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직원들끼리 밥을 먹었어요. 남은 음식을 먹었죠. 하지만 춘희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조선말을 하는 남자 손님이 왔어요. 여기요. 짜장면 하나요. 춘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말. 오랜만에 듣는 우리말이었어요. 그 남자는 조선족이었습니다. 춘희는 반가웠어요. 일이 끝나고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북한에서 왔어요. 아, 탈북자구나. 네. 힘들었겠네. 네. 많이 힘들었어요. 남자는 춘희를 불쌍하게 봤어요. 다음 날도 그 남자가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매일 와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춘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춘희는 그가 좋아졌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설렌 거죠. 그도 춘희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 남자는 춘희가 조선족인 줄 알았어요. 너 나이도 어린데 왜 서빙 안 하고 설거지를 해? 설거지는 아줌마들이 하는 건데. 춘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춘희는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 사실은 조선에서 왔어요. 뭐? 중국말을 몰라요. 남자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그랬구나. 미안해요. 속여서.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말했습니다. 짐 챙겨. 우리 집으로 가자. 네. 넌 혼자 여기 있으면 위험해. 나랑 같이 살자. 춘희는 놀랐어요. 정말요? 응. 걱정 마. 춘희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크지 않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춘희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따뜻한 방, 깨끗한 이불, 먹을 것, 모든 게 감사했어요. 서로를 좋아하던 둘은 그렇게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춘희는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습니다. 며칠은 꿈만 같았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일이 끝나 집에 갔는데 웬 여자들이 춘희의 짐들을 밖으로 다 내다 놓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여자들이 돌아봤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화난 얼굴이었어요. 당신들은 누구세요? 우리가 누군지 물어. 그들은 춘희가 사귀는 남자아이, 엄마와 누나, 여동생들이었습니다. 당장 나가. 네.
조선에서 온 거지년이 어디로 짐까지 싸가지고 들어와서 살림을 챙겨. 춘희는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닥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내 아들의 물을 어지럽히지 마. 조선에서 온 여자들 몸은 더럽다. 시누이가 달려들었어요. 춘희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속옷들을 꺼내서 얼굴에 던졌어요. 넌 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랑 잡았어? 춘희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소리가 커지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갈까봐 짐은 밖에 있는 채로 놔두고 몸부터 피에 달아났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뛰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택시까지 타고 쫓아왔습니다. 춘희의 머리끄댕이를 잡았어요. 이년아, 아파요. 당장 이 동네에서 꺼져. 춘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울면서 빌었어요. 당장이라도 떠나겠습니다. 제발요. 여자들은 침을 뱉고 갔습니다. 춘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한동안 좋아하는 사람과 안정적으로 꿈 같은 생활을 하던 춘희는 그렇게 목적도 없는 곳으로 또 떠나야만 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춘희는 여기저기를 떠돌며 이 일 저 일을 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 가게에서 청소, 밭에서 농사일. 힘들었지만 꼬박꼬박 돈을 모았습니다. 돈 몇 푼이 생겼어요. 그러자 고향의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지내실까? 큰언니는 살아있을까? 중국 도문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면 인편으로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무역업자를 찾았어요. 아저씨, 북한에 돈 좀 보낼 수 있어요? 어디로 보낼 건데? 우리 집은 흩어져서 연락이 안 돼요. 외할머니 집이라도. 주소 알아? 네. 춘희는 가지고 있던 돈을 주었습니다. 이거 외할머니 집에 좀 전해주세요. 알았어. 무역업자는 돈을 받았어요. 며칠 후 춘희는 확인했습니다. 잘 전달됐어. 춘희는 마음이 얼마나 후련해지는지 몰랐어요. 이걸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내 동생처럼 흰쌀밥 먹지 못해 굶어 죽지는 않겠지. 시름이 좀 놓였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춘희는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춘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춘희야, 너 한국 가고 싶어? 한국이요? 응. 대한민국. 남한. 춘희는 남한이 어떤 곳인지 잘 몰랐어요. 거기는 어떤 곳인데요? 자유로운 곳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북한이랑 완전히 달라. 정말요? 응.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춘희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중국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거쳤죠.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춘희는 공항 바닥을 밟았습니다. 자유의 땅.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왔구나. 한국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첫사랑이었던 그 남자 생각이 났습니다. 중국에서 만났던 그 남자.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던 사람. 그 사람, 어떻게 지낼까? 연락을 했어요. 여보세요. 춘희야?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네, 저예요. 어디야? 어떻게 지내? 한국이에요. 둘은 오랜 시간 통화했어요. 그리고 결국 춘희는 그 남자와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를 한국으로 데려왔어요. 지금은 국내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춘희와 남편은 10살 차이가 나요. 하지만 모진 시련과 아픔을 가슴에 품고 있는 춘희를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남편이 고맙습니다. 남편은 춘희의 과거를 다는 몰라요. 오직 안다면 그때 남편의 동생과 엄마, 누나가 와서 춘희한테 화풀이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가족들의 행패로 강제로 춘희와 헤어진 남편은 춘희를 찾아 헤맸다고 해요. 출근을 안 하게 되었대요.
직장에서 쫓겨나 일을 그만두게 된 상태였죠. 그때 마침 춘희가 연락을 했고 결혼까지 하여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질게 춘희를 쫓아내던 시누이와 시어머니,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이가 훨씬 어린 춘희에게 며느리, 옳게 형님 이라고 부르며 한국 좀 오게 초청해달라고 애걸한답니다. 어이없습니다. 불쌍하기도 해요. 하지만 춘희는 그냥 얼마 살아보지도 못한 내 인생이 가엾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지금 춘희는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합니다. 저녁에는 학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아요. 한국 와서 모은 돈으로 북한에서 모진 고생을 해오신 엄마와 연락이 됐습니다. 지금은 엄마를 한국으로 모셔왔어요. 한 동네에서 살고 계십니다. 엄마가 한국에 온 후 언니 생각을 너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춘희는 언니네 가족 모두를 탈북시켰습니다. 지금은 제3국에서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암흑 속에 묻혀 가느다란 생명줄을 찾아 떠돌고 떠돌던 삶.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맞았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며 새로운 삶과 꿈을 꾸려가고 있어요. 소리 없이 저 북녘 땅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춘희는 미친 듯이 소리쳐보고 싶습니다. 자유는 꼭 올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2022년 9월 8일 춘희는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춘희의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직도 국경을 넘어 자유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